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박명민입니다. 발표 없이 제가 이 발표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안경을 벗어야 잘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회의에서 발표를 맡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한 부담이고 큰 영광입니다. 저한테 발표를 맡겨주신 이모세 이사님, 안치영태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축사에서 광복교 회장님의 자격으로 축사 조봉암선께 마땅히 건국 훈장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최정찬 회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외국 출장이 길어가지고 발표를 늦게 보내드려서 토론 준비에 지장을 초래해서 토론자 선생님들, 사회자 선생님께 사과드립니다. 실무를 맡아주신 분들께도 지장을 초래해서 사과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하나의 어떤 정신이라고 할까 개념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20세기에 저희들한테 큰 영향을 끼친 학자의 솔스타인 베를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정치사회 경제 구상과 노선도 축산생과 비슷했지만 그분이 쓴 개념 중에 선두주자의 벌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현실의 모순을 넘기 위한 열정들, 희생들, 그리고 그에 기반한 미래에 대한 바람직한 소망, 좋은 사회는 어떻게 건설되는가? 시대를 앞서간 선두주자들이 치른 벌금 때문이다. 때로는 그는 생명을 바치기도 하거나 많은 고난, 8년 8개월에 달하는 수감생활을 하거나 10개 중에 절반이 넘는 성결하게 잘려나가거나 좌우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거나 끝내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이러한 선각자들의 견딜 수 없는 범인이라면 그 중에 어느 하나도 치르기 힘든 벌금이 아니었다면 그 벌금의 역사적인 상금으로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민주주의나 번영과 발전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선두주자의 벌금들 때문에 후손들은 그 상금을 조금씩 갉아먹으며 살고 있는 것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경제 발전은 이런 선두주자들의 벌금에 근거하는데 저는 오늘 축산 조봉암 문제는 그 선두주자 중에도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서 결코 뒤에 서지 않는 가장 앞선 선두주자 한 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목이 21세기 대한민국과 축산 조봉암 선생을 견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과제는 어떻게 하면 이 격렬한 세계 최고 수준의 갈등을 노정하고 있는 승자독식 정치를 넘고 안정적인 연합정치, 통합정치를 실현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발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못하는 국민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이런 극심한 불평등을 노정하고 있는 체제를 어떻게 하면 이 발전에 걸맞는 고르고 넉넉한 복지체제를 구축할 것인가. 세 번째는 이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그것은 핵전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것인가. 이 세 가지 과제에 비춰봤을 때 축산이라는 인물이 치른 그가 지불했던 대가는 당대의 대가가 아니라 오늘의 교훈으로 그리고 오늘의 지침이자 나침반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이 세 가지 명기 위한 사상적, 철학적 중도는 무엇일까? 저는 그것은 시민적 공화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지난 30년여를 돌아보면 자유와 과도와 시장화, 사사화, 양극화는 심화되었지만 공화화나 복지와 평등화, 인간화, 평화화의 경로를 가진 않았습니다. 즉 민주정에 대한 고뇌와 토론은 많았지만 공화국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시민 주도의 민주정 그리고 시민 전체가 고르게 잘 사는 공화국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국제 통계에 따르면 국가 인구의 14.8%와 8%만이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데 한국은 거기에서 제외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은 국가와 적은 세계인들만이 민주주의를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향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의 정도, 불평등의 정도, 평화의 위기는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과연 공화화나 사회화, 공공성 회복 없이 각인의 삶이 안정적이고 인간화될 것이며 나라가 승자 독식에서 열린 연합으로 이행할 것이며 한반도가 핵전쟁의 위협을 안정적으로 넘을 수 있지는 담보할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민적 공화주의가 무엇인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축산 선생에 대한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에 이른바 공존, 공통준거 이 사회가 이렇게 갈등이 심각한 것은 목표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어떤 쪽으로 나아가야겠죠. 진보는 진보 대한민국, 보수는 보수 대한민국, 즉 각각 자기 진영 국가를 만들려고 하지 공화국은 사라졌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진보한테는 진보 정권을 쟁취하는 게 먼저지 보수한테도 보수 정권을 쟁취하는 게 먼저지 진보 국민과 함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건 없습니다. 그 문제를 말씀드리면 상당히 복잡한데요. 양극화나 승자 독식이 사회적 산물이 아니라 정교한 기획의 산물이라는 연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정권을 뺏겨도 야당이 연립 정치보다는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저렇게 승자 독식을 지속한다는 연구는 정책적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축산 선생은 완전히 정반대였죠. 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주권과의 대표입니다. 국민주권과 국민대표, 시민과 국회,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 서로 한쪽은 지혜와 통치, 다른 한쪽은 투표와 포퓰리즘 빼고는 할 게 없는 이런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결합하고 혼합할 것인가. 농민 조직과 정당 조직을 결합하려고 했던 축산 선생 앞에서도 이거는 해법이 있습니다.
질서와 자유, 공정과 정의, 민주주의와 법의 집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요즘 이제 이론적으로 이거는 뭐 큰 이론가들 하버마스나 한나라 이런 분들이 저희보다 한참 앞선 분들이죠. 민주적 법치라는 개념으로 이제 합의되겠죠. 권력 분립과 정치화, 이것도 오늘 한번 들어보시면 죽산 선생은 1940년대와 50년시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1세기 한국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권력 집중을 왜 하면 안 되는가?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한편은 권력을 분립하면서도 다른 한편은 정치연합, 건국이 필요할 때는 보수이승만, 지지계층을 대표하는 김성수랑 연대하고, 또 반독재 민주주의가 필요할 때는 결연하게 이승만 정권에 맞서 싸우고, 농민대의 수탈 구조 해소가 필요할 때는 가장 강력하게 농민과 연대하는,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평등의 문제입니다. 시간 때문에 넣지 못했습니다만 죽산 한참 이후에 나온 이론 중에 제임스 미드라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 그다음에 그를 발전시킨 존 롤스의 정의론을 보면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것은 소작 제도를 철폐해서 농민들한테 자기 농지, 자기의 재산, 자기 토지를 주지 않으면 왜 민주주의 어려운 거를 얘기한 죽산 선생의 선거적 통찰과 직접 맞닿았습니다. 재산 소유 민주주의, 제임스 미드와 존 롤스의 이론. 자, 그러면 제가 이것이 과연 과장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시정부 헌법을 포함해서 헌장들, 초기 건국헌법, 그리고 대한민국 체제규상, 조범의 노선은 일관되기는 민주공화주의, 시민적 공화주의를 발견할 수 있으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 노선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범의 노선 어떤 것도, 그의 토지개혁 주장 어떤 것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벗어나지 않고 대한민국 건국헌법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여기서 벗어났는가? 민주주의 일탈한 독재 정권이 벗어난 것이지 민주주의 보는 죽산이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통 노선을 지킨 것은 거꾸로 죽산입니다. 강점 시기 죽산 선생의 활동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수단과 목적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죽산 스스로도 한국 독립을 위한 사회주의이고 공산주의였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저는 한국 독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한국은 주권을 잠시 박탈당했던 것이지, 파리 청원을 보거나 어디를 보거나 대한민국은 주권의 회복, 광복이었지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그럴 때에는 독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건 학문적인 거라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 목적을 달성했을 때, 주권 회복, 광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했을 때에는 이 수단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해서 자기 자신을 도구로 쓴 겁니다. 손가락이 7개, 청년의 시기에 3분의 1의 시기를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그러니 자기 몸도 수단화하고 도구할 수 있는 조국 광복을 위해서는 이념은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20세기 위대한 철학자들의 이념은 비로운 손님입니다. 벗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범함은 주권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주저없이 수단을 버렸습니다. 목표가 자기의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그러면서도 그렇지 않았던 이념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향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전향이라는 표현을 싫어했죠. 최근에 오유석 선생과 몇 분이 편집한 책에서도 놀라웠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좀 오래전에 썼었는데 축사는 이건 지향이다. 지향, 통합, 성숙. 근데 이제는 이런 것을 저희가 전향이라는 표현, 하나로부터 다른 것으로 옮겨가는 것을 이런 종교적이고 이념적인 표현이 이제 사용하지 않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향이 아니고 이런 것은 성숙이나 지향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방 후 조선공산당은 오직 소련의 지시대로만 움직이는 소련의 주구장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향의 특징 그대로 극우 반공주의자나 독점 자본주의 맹신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수립이라는 국가건설과 평등의 의지에서는 우파들과 공존하면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그들과 대결하는, 누가 자유를 지켰고 누가 민주주의를 지켰습니까? 누가 독재 정권으로 갔습니까? 누가 건국원법에서 이탈했습니까? 저는 맨 마지막에 그래서 죽산 선생에 대한 건국장 대한민국장은 저는 소극적인 수요나 포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예우와 존중해야지 대한민국의 주권회복 정통노선, 대한민국의 건국법 정신, 민주국가로부터 이탈되는 독재 정권을 바로잡기 위한 문에 대한 예우와 존중이지 소극적인 수요나 포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이념의 빼기는 죽산 선생으로 하여금 상당한 고초를 줄이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이건 이제 이념 연구에서 많이, 지금의 동지들은 과거의 이념을 갖고 공격할 것이고, 중요한 점입니다. 과거의 동지들은 지금의 이념을 갖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향을 한 중용주의자들한테는 항상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산주의자들로부터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켜야겠고 독재주의자들로부터도 건국원법과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가 이런 지향 성명서, 일반적으로 전향 성명서에서 발표한 것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주의 원칙과의 자유국가 건설, 인리개국가의 정당 독재와 전제 반대, 공산당이나 민주의원 독점이 아닌 민족 전체 자유의지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민족 전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그래야 민주국가니까요. 연합 공산정권 수립 정책의 단연 반대. 굉장히 강력합니다. 연합국가협력하되 공산당의 친소, 반미의 반대, 노동계급 독재나 자본계급의 전제 반대와 민족 전체 자유생활 보장. 1945년 시점에서 국제, 민족, 국민, 이 전체 이 짧은 성명서에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누구랑 어떻게 연대해야 되고, 남북문제를 어떻게 가야 되고, 우리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수립될 국가의 핵심은 무엇인가? 자유의사다, 자유. 통일, 국제연대. 세 가지를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비판하는 것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 글을 쓰고 그랬으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연구에 따르면 소련의 국익우선주의이지, 레닌보다 자기 국가의 인방 민족, 소수민족을 레닌 스탈린보다 더 많이 죽인 지도자는 없습니다. 이건 국제통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민족 자격, 민족 해방을 얘기하지만 볼셰비크 혁명 직후에 민족 자결을 들고 일어났던 러시아 인방의 소수민족들은 전부 투우립을 당했습니다.
때가 3.1운동 전입니다. 그럴 때는 국제주의는 그대로 그냥 소련 국가의 독점주의입니다. 어떤 국제주의도 그리고 그런 그 연대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레닌하고 스탈린은. 그래서 각 민족의 이익을 보다 높은 공통의 목적보다 밑에 두는 한 주선 가치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제가 아닌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조봉암선 같은 보다 가치 맞는 강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배반하고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무시유린하는 소비에트 공산주의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민주주의는 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건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제도의 문제입니다. 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평등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죽사는 참여했고 백범 빈부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범은 일관되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이승만이 대한민국 건국헌법에 3.1 정신을 넣자고 결정을 내린 뒤에도 이 둘은 관계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참여 거부주의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슨 대한민국 건국의 중심 인물인 것처럼 최고의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헌법 제정에 참여하고 재헌위원이고 강요고 국회 부의장을 한 사람, 이 참여주의자한테는 아무것도 서운하지 않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관계없다고 근본 정신을 부정한 사람한테는 최고의 훈장을 수여했는데, 인간은 이런 국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3.1운동에 참여하지 않아요. 이 참여 거부주의자는. 과연 이것이 이 헌법에 맞는 서운인지 저희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죽사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도에 참여했는가? 근대 국가 건설이 뭡니까? 강점 국가로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표상이에요. 국가 건설, 이거는 통일이나 분단에 앞서서 국가가 건설되지 않으면 자연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사는 그 점에서 참여 거부주의자가 아닌 참여주의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재헌위원으로서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은 헌법 기초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30년 전에 헌법 구체의록하고 국회 속기록을 갖고 죽사안의 발언을 제가 이제 연구소에 발표한 적이 있는데, 한국전쟁 연구에서 그때 그 당시를 취재했던 기자들, 그 당시 다들 대부분 살아계셨어요.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그 책을 보고. 속기록의 수준에 올렸지만 다른 하나는 또 이 죽사의 수준이 이 정도였는가. 이승만, 서상일, 조원영, 그리고 죽사, 이분들은 다른 국회들하고 차원이 달라요. 헌법이 뭐고 법은 뭐고 이런 걸 전부 가르치는 거의 교사의 입시에 있어요. 그 당시 그 속기록을 꼼꼼히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죽사는 재헌국회의원으로 참여한 것 못지않게 헌법 기초인으로서 건국의 교부,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 한 명이고 헌법과 제도를 만든 파운딩 파더의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당시 헌법 논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도 정교하게 연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민주주의 문제 못지않게 헌법 기준으로서 죽사 선생이 강조하는 것은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 이 국민 대중의 생활의 수요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것,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이게 이제 1980년 헌법이 뒤집어지죠. 네. 뒤로 갑니다. 이 조항이 완전히 후퇴하는 헌법이 되죠. 토지개혁, 이런 경제 조항의 정초에 집중합니다. 이것은 중요 산업이나 광물, 수출, 전기, 이런 것들의 국유화를
담고 있었던 원법의 노선은 하나도 다르지 않죠. 민주주의와 국민생활의 보장 두 가지를 다. 근데 왜 그러면 이 헌법도 어떤 헌법을 만들어야 되느냐? 혁신적이며 진취적인 성격을 구현 헌법을 만드는데 그 이유는 우리 민족이 당면하고 있는 민주주의 제과업, 이때 이미 민주주의의 제과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헌법은 봉건적 보수적이 아니라 혁신적, 진취적, 현대적 민주적에 대하여 개인의 독재와 계급의 독재가 돼서는 안 된다. 둘 다. 그 당시에 미국 본국의 엄정한 훈련 때문에 미군정 사법국장 에르스트 프랑케를 포함해서 미군정 인사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헌법 초안이 나왔을 때 에르스트 프랑케가 남긴 비망록으로 깜짝 놀랍니다. 이건 전 세계 없는 이렇게 막강한 대통령이 있는가? 지금 그대로입니다. 우리 네? 네. 법률안 거부권도 있으면서 우리 헌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법률안 제출권도 있어요. 미국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전 세계 없는 헌법이에요. 우리는 개헌안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권도 있고 법률안을 제출권도 있는 유일한. 에르스트 프랑케라고 축산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 초안이 만들어지는 대통령은 전 세계에는 몰라도 지금은 전 세계에서 그 일을 볼 수 없을만치 강대한 권한을 장악한 대통령이죠. 제왕적 대통령을 그때 이미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통령은 조약 체결권, 동비준권, 선전포군권, 국방군 통수권, 국무위원은 관공임명권, 사명감명권, 계엄선포권, 국회에서 결의한 것을 재심 요구할 권리, 지금의 거부권입니다. 굉장한 것이다. 인민이 선거한 대통령이라고 원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강대한 권력을 부여하면 독재될 배단이 있을 것을 염려하는 것인데 이러한 무서운 권력을 준다는 것은 인민의 대다수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래서 항상 국회에서 토론할 때 그래요. 먼저 대통령의 권한 문제를 토론하고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다른 문제를 토론하자.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 이건 민주화의 핵심입니다. 왕제가 있으면 군주제가 있으면 귀족은 해체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제가 있으면 절대로 경제, 금융, 법률, 교육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과정체제는 되지 않아요. 이거는 너무나 연구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통령의 권력 독점 그냥 두면서 무슨 경제민주를 하세요. 이런 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민주화가 근본 원리에서. 왜? 대통령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재벌도 회장이 독점이 돼야 대통령하고 협상이나 거래가 가능한 것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어느 나라는. 정말 이거 놀라울 정도입니다. 권력 구조는 곧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도 언론도 다 또 다른 대통령이 됩니다. 거기에서. 근데 우리는 대통령제를 좋아하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자기는 민주주의자래요. 민주화. 나는 절대로 대통령제 포기할 수 없어. 보수 대통령을 증오하고 진보 대통령을 좋아하고 또 반대 국민은 그럼 진보 대통령 증오할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지적하고 있어요. 핵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폐지하지 못하는 걸 그때 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법원장 임명권 이거 상권 분리를 위배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3분의 1을 임명하고 있어요. 대통령. 근대 헌정주의의 두 원칙은 권력 분립과 시민권의 원칙입니다. 이 두 가지를 축산생은 그 당시 이미 핵심을 지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헌법 제정 과정의 역할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 이제 국가사회주의와 시장만능주의를 어떻게 동시에 지향하려고 있는가.
빈정경제와 토지개혁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하나는 제도의 측면, 헌법과 법률의 측면, 다른 하나는 정치의 측면, 즉 토지개혁 연합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축산선생이 있었다면 저는 비정규직 문제나 재벌 체제가 이대로 가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우선 1980년 헌법은 나타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48년 헌법에 정반대인데요. 국민경제 균형 있는 발전 119조 이하로 다 밀려나 있어요. 전부 다. 그리고 민주주의 헌법에 없는 기업의 창의와 자유, 기업과 정법 기관을 만들어놨어요. 기업까지. 80년 헌법은. 그래놓고도 일부論자들이 완전히 오도하고 있어요. 경제민주화 조항이 들어갔느니. 경제민주화가 나는 80년 헌법은 최악의 헌법입니다. 48년부터 모든 헌법 조항을 폐기해버려요. 근데 이걸 저희는 거꾸로 가르치고 있어요. 특히 언론에서 이 문제를. 한번 죽산선생 때를 보지요. 원래 헌법에는 경제조항을 잘 넣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 이후에 헌법에 사회경제적 조항이 들어가면 계급 투쟁을 불러오겠다고 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경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영국의 헌법을 만들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커먼로, 관습헌법을 강력히 법률이 계급투쟁의 장소가 되면 안 되기 때문이고 미국 헌법에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이 조항을 넣었을 뿐만 아니라 이걸 관철시켰습니다. 토지개혁 실천. 그런 점에서는 법률과 현실에서 양쪽에서 다 성공한 것입니다. 1948년 시점에서는 헌법 구성의 원칙에서는 원래 국가의 목표를 넣는 것이 국가의 정책 조항이나 의제를 넣지 않는 것이 헌법 구성의 원칙인데 워낙 중요하니까 농민들한테 토지를 제공해야 되고 공산혁명의 가능성을 막아야 되고 탈식민 경제가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넣었고 이것을 헌법민주주의, 컨스티튜셔널 데모크라시 안에 실행했다는 점에서는 헌법연구에서도 한국의 토지개혁 조항과 성공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순한 경제개혁이 아니라 헌법연구에서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근데 토지개혁은 두 개의 조합으로 인해서 가능했습니다. 하나는 그리고 참 아까 그 선생님들 말씀 중에 농지개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농지개혁을 쓸 수 있지만 보다 보편적인 용어로는 우리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서도 토지개혁이지 농지만 개혁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랜드 리폼이라고 할 때는 토지개혁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조봉암은 두 가지의 정치연합에 참여합니다. 하나는 참여, 하나는 주도합니다. 우선 이 건국헌법이 제정되었을 때 이승만의 농림부 장관 제안을 처음에 거절했다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김성수, 조봉암의 이러한 그 상층 토지개혁 연합이 만들어지고요. 그 이유는 세세 발언이 동일한 게 많습니다. 그것이 토지를 농민들한테 주지 않으면 북한이 되거나 소련이 될 것이다. 이건 저희가 잘 아는 것이죠. 토지를 가진 농민보다 보수적인 계층은 없고 토지가 없는 농민보다 급진적인 계층은 없다. 이건 아주 유명한 거죠. 몇백 년 동안 동서에서. 근데 죽사는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을 활용해서 건국헌법을 활용해서 죽사혁명에 비춰보면 한민당 지주를 견제해서 토지를 농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을 확고했습니다. 그 당시에 죽사혁명을 보면 건국헌법과 이승만을 활용해서 한민당 지주를 견제하겠다는 의사가 확실했습니다. 두 번째 연합은 하위 연합입니다. 조봉암, 강정택, 강진구, 농민부의 트로이카입니다. 이거는 조봉암이 구성합니다. 그때 실무자들까지. 대한민국 체제와 헌법이 포용할 수 있는
가장 진보적인 진영입니다. 근데 상층연합과 하층연합을 연결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축산 조봉환입니다. 강정택과 강진구 그 밑에 실무자들, 저는 이거를 조두필 선생이 축산생 모시고 토지개혁을 직접 들었습니다. 축산이 아니면 가지 않을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가지 않을 분들. 되겠냐 이 농지개혁이. 이 토지개혁이 되겠냐. 그래서 이 농림부의 토지개혁 연합, 이건 사실상 조봉환 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조봉환 연합. 상층연합과 하층연합을 동시에 이끌어가서 토지개혁을 성공시킨 중심 인물이 저는 조봉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선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가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유상매수 유상분배와 무상물수 무상분배가 아닌 제3의 길을 가려고 했다. 이것이 백미였죠. 이것이 그리고 지금까지도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성공적인 토지개혁이고, 이제는 한국의 토지개혁을 랜드 레볼루션이라는 표현도 많습니다. 국제기구의 보고서에 토지혁명에 가까워. 네. 자본주의 체제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의 토지개혁이었다고. 이거는 좀 의외였습니다. 축산과 농림부가 토지개혁을 할 때 토지개혁 조항인 헌법 86조뿐만 아니라 사유재산 조항인 제15조로 활용한 걸 보면서 86조로는 급진주의자들을 견제하고 또는 포용하고, 15조로는 이거 사유재산 조항으로는 지주와 사유주의를 한민당을 견제하면서 달래는 그런 이중 전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번 축산의 직접 원령은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사람은 이 당시 축산밖에 없습니다. 35년 전에 국회 숲그릇에서 찾아냈을 때 소작인들은 땅을 거저준다고 해도 아마 세금을 받지 않아야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상환년이 28, 38에 가면 아마 농민들은 안 받을 거다. 이거는 정말, 저는 이런 발언을 하는 걸 보면 어디서 이분이 굉장히 깊이 공부를 하죠. 그래서 지금 제 다음 과제는 뭐냐면 축산이 무슨 책을 읽고 무슨 공부를 했는지를 제가 추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요? 이건 아마 오래된 그 당시에 물론 다른 분들도 많이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제3인으로 가면서 이야기를 가장 앞장서서 이제 주장하는 것이 축산이고, 보면 북한 내부 문서로 이제 제가 북한 토지 개혁을 공부하면서 일본의 소작 제도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현물 수입이 27%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주 소작에서 국가 소작 제도로 바뀐 것, 그리고 러시아의 토지 개혁에 실패한 것을 연구한 큰 연구들이 얘기했듯이 러시아는 토지의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경작권만 줬기 때문에 실패한 거라는 것, 북한이 같은 거였죠. 저는 이거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 개혁이 소작 제도에 철폐하는 것, 이거는 아주 좀 중요한 이야기 같은데요. 그건 뭐냐면요, 봉건적인 사회 조직을 철폐하고 근대적인 자본주의로 발전시키는 노래다. 이건 뭡니까? 지주가 근대 산업화의 가장 중요한 장애라는 걸 알고, 이거 어디서 공부한 거예요? 산업 자본주의 전환을 공부한 거예요. 소작 제도를 철폐하는 거다. 수천 년이요. 예. 우리 사회에 제가 몇 개 자료를 공개했을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주세요. 장세정 위원이 계십니다만 중앙일보에 한번 포렉스님이 지금의 비정규직 비율과 일제시대 소작인 비율과 조선시대의 노예의 비율이 너무 비슷하다. 이거는 수입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중과 예우, 이거는 제도의 문제다. 자본주의과 일반 비정규직의 평균 선진국은 5%, 6%, 10%. 우리는 취업자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이에요. 저번에는 국민의 34에서 36%, 많을 때는 40%까지 세금을 못 내요. 안 내거나. 최악의 불평등 국가거든요. 물론 비정규직이 노예와 소작제도와 같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차별이라는 측면에서, 안정성이나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소작 요일의 문제와 함께 축사는 소작 제도를 얘기하고, 그리고 소작 제도를 철폐하는 이유가 봉건적인 사회 조직의 철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봉건적인 사회 조직, 인간을 올감하고 있는, 아까 롤스나 미디가 얘기하는 재산을 소유하지 않으면 자유를 줄 수가 없다. 먹고 사는 궁핍의 필연의 왕국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자유인이 될 수, 그걸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자유 얘기하는데 재산을 줘야지만 이들이 자유를 줄 수 있다. 근데 더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봉건적인 경제제도의 철폐가 아니에요, 축사는. 봉건적인 사회제도의 철폐이고 근대적인 자본주의 제도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주자본의 산업자본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연합정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국 과정에서는 김구와 전혀 달리, 김구는 임정봉대로부터 해가지고 또 독립운동 과정에서도 공산주의와 연대 조금이라도 할까봐 그냥 정말 어떻게 해서 연대랑은 정말 어떤 경우도 연대를 하지 않는, 근데 축사는 달랐어요. 광복 이후에 보면 특히 이제 건국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승만, 김성도 연대에서 비공산주의 정부 국가안전연합을 수립하고 토지개혁 연대를 수립하고, 그런데 그 바탕이 무엇이냐? 그 바탕이 농민, 인민, 국민이죠. 근데 참 독특해요. 정당 이름에 지금까지 내려오는 송진우, 김성수가 만든 민주당 계열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다른 건 하나 유지되잖아요. 그런데 정당 이름에 자유당이라는 이름을, 자유를 처음 쓰려고 한 사람이 축산이에요. 이승만 못지않게. 그런데 축산은 또 여기에 사회를 결합해요. 이게 놀라워. 자유와 사회, 자유사회당? 이것도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뒤에 이제 이 자유3인연합을 말씀드릴 텐데요. 그 실패한, 이거는 이제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핀란드를 예를 든 것입니다. 그들이 사회민주주의나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은 정책이 아닙니다. 정책은 정치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복지를 못 가는 것은 승자독식 정치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해가지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로버트나 루시만이라는 이름가들이 다 밝혀낸 건데요. 스웨덴이 사회민주주의 정책을 펼치는 건 사회민주주의 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세바드나고 그다음 네덜란드 다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1950년대에 조봉암은 지주 출신의 정당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독점이 필요할 때는 자기는 사민주의자니까 이 자유주의자들과 이른바 자유노동연합, 자유3인연합을 추진하고 구성합니다. 증거당을 결성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자유민주파의 핵심들, 민주대동파가 아닌 조병옥, 장면, 김도연, 김준현, 정윤영, 이철승 완강하게 반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지금의 반독자연합보다는 과거의 이념이 중요합니다. 자기들 친일할 때의 독립운동한 양반을 그때의 이념으로 지금의 반독자연합을 반대합니다. 맨 뒤에 말씀드릴 one drop rule, 단 한 방울의 피, 단 한 방울만 흑인이어도 너는 흑인이다. 단 한 방울만 너의 8대 조상이 노예였어, 너 노예다. 이건 정말 한국 사회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성수, 신익희, 장택상, 서상인 이들은 민주대동파들은
중요한 게 뭐냐? 아니 그리고 축산이 독립운동했고 축산이 전향을 했는데 축산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무슨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이 무슨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냐? 이 장태상이 직접 원명이에요. 이 밑에서 정치를 위한 DJ는 그 당시에 청년 정치인으로 연합해야 된다. 축산 포용해야 된다. 그래서 주장하고 나중에 그거를 DJ 연합으로 관철을 시켜서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죠. 지금은 반독재입니다. 그 당시에는 토지개혁 건국이기 때문에 이승만, 김성대라 인대했지만 이제는 민주주의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독재 정권을 지금 다 연합을 해야 되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거기 왜 거절했는지는 분석을 했습니다만 시간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축산이 이제 북한을 비판하는 걸 보면 사실은 그 시점에 쓰여진 김수영의 시나 조주훈의 시랑 그건 한 사람 얘기랑 비슷해요. 축산은 포로로 가기 전에 김수영은 뭐라 그럽니까? 북한 체제 잠시 경험하고 네? 이게 진보라면 내가 침을 뱉어라. 유명한 시예요. 침을 뱉어라. 이게 진보냐 이게? 축산이 얘기하는 저건 독재다. 계급 독재고 전체주의다. 김수영하고 축산이 아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죠. 자, 근데 저는 만약에 인천 김성수가 생존해 있었다면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지도력에 비춰봤을 때 한판 자유산인연합, 자유노동연합은 성공할 확률이 컸고 그럴 경우에는 아마도 독재는 좀 일찍 종식되었고 혁명이 아니고도 한국은 민주주의와 그런 사회민주적인 정책을 같이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적 복지국가, 사회적 민주국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21세기에 가야 될 길인데요. 이거는 그 당시에 축산과 진보당의 표현입니다. 진정한 사회적 복지국가 시장. 20세기 초 자본주의는 자기 수용에 들어갔으나 지금 자본주의 지향과 민주적 복지사회 건설은 자본주의의 자기수용 노력 그뿐만 아니라 근로대증을 대표하는 변혁적 주체적 세력의 적극적 주장에 따른다. 이게 자본주의 자기수용 노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근로대증에 의한 주체적 노력 그 당시 용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 복지국가 건설, 사회주의적 복지국가 건설, 국민적 복지사회 건설. 아까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정의론의 20세기의 아리스토텔레스로 불린 롤스의 정의론에 보면 나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자유사회주의 체제다. 자유사회주의. 롤스의 정확한 리버럴 소셜리스트로 축산은 이 얘기를 1950년대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적 복지국가, 국민적 복지사회. 그 당시의 용어입니다. 지금 용어가 아닙니다. 그 당시의 용어입니다. 그러면 누가 대한민국 건국 노선을 이탈했는가? 누가? 대한민국 정부가 특히 보수 세력이 기념관을 세워줘야 될 정도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분쟁경제노선 1948년 건국헌법의 경제조항들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아닙니까? 그대로 축산의 노선이 현실 권력 투쟁을 제외한다면 진보당은 그래서 1948년 건국헌법을 근대 민주주의적 제 자유뿐만 아니라 수정 자본주의적 제 규정까지 포함하는 헌법. 굉장히 진보죠. 자기는 거기는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보당이 대한민국 40. 그런데 지금의 독재가 뭐냐? 이 헌법을 무시하고
한국과 보나파르티즘, 반전제적 독재 정책이요. 절반반차를 썼어요. 1948 헌법을 만들 때 축산의 경고와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나라의 가장 진보적인 사회적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문제입니다. 양단된 우리 국토를 통일하고 우리 민족 전체가 자유와 평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참다운 민족 국제사회. 자유, 평등, 행복, 참다운 민족 국제사회. 어디까지? 우리 민족 북한까지도 자유, 행복을 누려야 된다. 아니 이게 어떻게 용공 친분 분석이죠? 북한에 대한 자유를 주장하는 게 진정한 사회적.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승만, 박정희 노선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중적이고 과학적인 계획적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 후진한 한국의 경제 건설과 산업혁명을 시급히 수행할 것. 박정희 연설이 아닙니다. 산업혁명인 것. 또 사회적 부의 생산 없이는 민주적 자유의 참다운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노벨 경제학상은 아마르트야 센의 문장이 그대로 자유로서의 발전, 그의 책제목이에요. 아마르트의 책제목이에요. 축산과 조봉함, 이걸 50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획경제, 과학적 계획경제, 민주주의 방식이에요. 독재적 방식이 아닙니다. 계획경제 대 민주주의 방식이다. 그러면서 경제문화에서 산업혁명을 이루겠다. 부의 생산은 민족 자유의 참여는 불가능하다. 선진제국이 과거 수세기간에 걸어온 노정을 압축된 단기간 내에 축하하자면 안 된다. 압축발전, 압축성장. 이것도 박정희 얘기죠. 박정희주의자들이 가장 존경해야 될 게 축산입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 YS, DJ 노무현, 자유로서의 발전이잖아요. 가장 존경해야 될 축산입니다. 좌우가 가장 존경해야. 그 부분은 한 군데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낡은 자유민주주의, 개인민주주의를 폐기 지향하고 과감히 새로운 민주주의, 즉 사회적 민주주의로 옮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적 민주주의는 평등적 민주주의며 계획적 민주주의. 계획과 통제는 노력하고 유해한 자유민주주의, 자유자본주의를 극복 지향하기는 불가피하다. 계획과 통제는 결코 자유와 대립이 아니다. 이거 누구 연설입니까? 축산과 진보당의 강령에 들어있는 건데요. 이거는 1948년 귀국해서 첫 번째 이승만의 연설하고 너무나 유사합니다. 이대로 갔다가 반동력 자본주의 된다. 이승만의 첫 번째 연설이. 이승만, 박정희가 하려고 했던 것을 이미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축산. 즉 무슨 얘기입니까? 축산이 보수적이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를 보수들이 실제로 주장했던 것까지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독재적인 방법이 아니라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 국민대적인. 사회정책도 뭐 이미 연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국민의료제도, 국민연금제도, 교육의 국가보장. 글쎄요, 제가 공부가 부족하고 과문행생인지 모릅니다만 1950년대의 정치사상과 정당의 정당정책 노선에서 지금 최고의 정치 이론가들이나 정책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얘기를 이때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좀 저 자신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이 용어가 그 당시 용어가 지금 21세기 우리가 조금 하고 있거나 하더라도 위기에 직면하고 이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모든 대중들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평화와 통일은 그 당시에 평화는 사회주의였습니다. 그래서 브란트랑
미국 정부 굉장히 갈등이 심했어요. 서로 쌍욕 비밀 문서 보면 서로 쌍욕을 주고받아요. 나는 베를리너라고 케네디 그랬지만 그 문서를 보면 브란트를 경멸하는 용어가 너무나 많아요. 그 문서. 얘가 사회민주주의자냐, 얘가 사회주의자냐. 이거 뭐 나중에 이제 미국 문서 이거 후르시프 뭐약 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동양과 서양에서 동양까지는 좀 과장이라고 할지라도 한반도와 독일에서 이거를 자유진영과 자본주의의 용어로 전환시킨 두 사람이 빌리 브란트하고 축산입니다. 평화는 자유주의의 용어로. 브란트는 굉장히 투쟁을 많이 해요. 이거를 평화 용어를 사회주의에서 뺏어오기 위해서. 그런데 통일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분단을 봐서 축산은 항상 평화 통일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도 오해가 있어요. 축산이 통일주의자이고 당연히 통일주의자죠. 그런데 축산이 여기서 진짜 강조를 했던 것은 북진 통일론과 한국 전쟁을 일으켰던 북한에 대한 전쟁 통일을 다 비판하는 평화였습니다. 평화 통일. 그 당시에 축산보다 더 평화를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백범도 서거전에 보면 통일만 얘기하지 평화는 정말 조금밖에 얘기 안 해요. 거의 독보적이에요. 평화가 가능한 축산은. 근데 이거를 저쪽은 사회주의 전체 국가고 1인 독재이면서 계급 독재고 엄청 비판하는 걸 많이 인용을 해놨는데요. 축산과 진보당, 북한이 서로 주고받은 그런 비판들을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민주적 방식에 의한 평화통일. 그리고 이것도 민족주의자이면서도 동시에 이거 보세요. 집단 안전 보장의 확립에 의한 군비부단 경과. 저는 축산을 천재라는 표현을 잘 안 썼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게 천재구나 이 양반이. 나토와 같은 집단 안전 보장을 하면 다시는 전쟁이 안 날 뿐만 아니라 북진 통일 주장이 어렵고 군비도 확 경감할 수 있어요. 그 복지를 돌릴 수 있어요. 그 여러 번 주장을 하죠. 축산과 진보당이. 집단 안전 보장. 그걸 50년대에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승만도 한국전쟁 전에는 아시아 태평양 반국민연맹을 통해서 주장을 했지만 이때는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성견성인데요. 한국전쟁은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미 정부는 탈출했는데도 정부가 운명을 갖출 수밖에 없다는 가장 강력한 친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충성을 보이고 서울에 있는 반역자 조봉암이라는 공산주의자들의 격부가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한국전쟁이나 제주 4.3 맨 서울 문제 말씀드릴 그 뭐냐면 국민통합, 포용. 근데 한국전쟁 공부할 때 이 얘기를 그 당시에 축산이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잘 모르고 보련에 가입했던 사람들까지 부역자라고 죽임을 받았고 또 공산당을 이탈해서 대한민국을 지지했다면 또 공산당 박살을 당했는데 이러면 이들 이렇게 참변을 당하게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이 다음이에요. 그 다음. 우리의 당면과 원문입니다. 만약 이럴 거면 장차 통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 우리가 공산당이라고 이렇게 죽여버리면 보련에 가입했었다고 남북 통일됐을 때 다 공산당인데 북한 동포는 그들이 공포를 통일을 바로 오겠느냐? 정말 앞선 편이죠. 한국전쟁에 대해서 스탈린의 지시, 소비에트 공산 세력의 팽창 정책, 이게 진보당의 강령입니다. 여기 어떻게 친북적인 게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국제평화의 기구 UN 및 우리의 위대한盟방인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국제공산주의 무력적 협의를 배제하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강토에다 그 다음입니다. 민주적 평화적으로 사회적 복지국가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도 민주국가, 민주적 평화적으로 사회적 복지국가 건설하면 해야 된다. 20세기 최대의 평화이론인 민주적 평화이론이죠. 칸트나 메디슨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마이클 도일이 쓴 다음에 이건 뭐 국제적 일반 이론이 됐어요. 민주주의만이 평화로울 수 있다거나 민주국가끼리 전쟁을 안 한다. 이거를 죽산과 진보당은 1950년 뒤에 배웠습니다. 민주적 평화적으로 사회적 축구를 건설하지 않으면 한다. 민주평화 사상인데 저는 민주평화 용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칸트와 메디슨은 민주주의보다는 공화주의를 훨씬 강조했던 사람이고 그들이 원래 말하려고 했던 건 공화적 평화의 원문을 보면 공화적 평화, 민주적 평화가 아니었어요. 자, 이제는 이것이 민주적 평화적으로 사회적 복지국가를 건설하지 않는다. 그 뒤로 대한민국의 중심적인 원칙이 있는 것이죠. 북한과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소음 문제로 맺겠습니다. 거기 이제 박헌영 조봉암을 공격하는 거 보시면 미제의 축구다. 한국전직 무역도 조봉암 잡아라. 김구 선생이 남북 연석회의 갈 때 깜짝 놀랬죠. 이승만 반동파 타도하자는 몇 개 없어요. 전부 김구 반동파 타도하자였어요. 왜? 김일성 죽이려고 자격 보낸 게 인정이잖아요. 해방되자마자. 그리고 나중에는 갑자기 이제 반영 연공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 북한 자료들 보면 이승만, 김구 반동파 타도하자는 몇 개 없어요. 전부 김구, 이승만 반동파 타도하자. 김구가 훨씬 더 반동이었단 말이에요. 북한 관점에서는. 자기네를 뼈를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 3.1절 기념행사 이런 데서는. 자, 이거는 뭡니까? 죽산이 자기네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제의 추구고 역도라는 표현에서 보면. 그런데 박헌영은 죽산 조봉암을 미제의 간척으로 공격을 했는데 그 자신은 김일성한테 미제의 간척으로 처형됩니다. 반대로 박헌영이 미국의 간첩으로 규정한 조봉암은 가장 친미적인, 미국의 간첩이라고 공격받은 조봉암은 가장 친미적인 이승만 정권에게 처형을 당하여. 이거는 이념은 이 두 티어, 이념 연구에서는요 전향의 전향을 연구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종교에서 시작된 건데요. 종교를 옮기는 사람들, 전향의 전향이 두 번 공격하는 걸 연구하는 건 무효입니다. 이건. 박헌영이 미제의 간첩으로 공격한 죽산이 친미 정권에서 미제의 간첩으로 공격한 사람들 편이라고 처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희비극이라고 그러죠. 희비극.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저는 여기 이제 북한 애국열사를 갖고 또 이 죽산 선생이 안치되는 과정에 대해서 그냥 아무도 설명을 못해 이 친구들이 또 이제 여러 기록들 이런 걸 읽고 한국 전향할 때 이제 북한의 비밀 자료를 많이 입수하고 그러면서요. 근데 제가 최근에 주목해서 꼼꼼하게 본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죽산 선생뿐만 아니라 거기에 선생이라고 표기된 사람들의 안치의 기준은 반남한이에요. 반남한. 친북한이 아니라 반남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절자를 공격하던 죽산을 친북한이라고 애국열사령에 갖다 놓을 수는 없어요. 조선공산당에 가입했거나 또는 조선노동당 인사들은 동지라고 표현을 해요. 동지? 그래서 저는 이거는 친북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는데 1968년
김일성이 소련과의 대화를 나눴다는 것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김일성의 대화를. 자, 그러면 김일성이 거기서 이야기를 몇 가지 하고 있어요. 이거는 오늘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1950년 대선 당시 조봉암에게 대선 자금을 지원하였다. 축산 조봉암이 자기들한테 대선 출마를 조언을 구했다. 진보당 창당을 수준했다. 저는 이건 억울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김구 생전이 아니라 김구 사후에 북한의 기록을 보면 일관되게 김구가 대한민국한테 인장을 자기네한테 인장을 주려고 했던 걸 안 받았다. 대한민국 상위 임시정 인장을 38년 연석기에 와가지고 김구 앞에 인장을 내놨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지금 여기 몇 개만 써놨습니다. 북한의 많은 기록들이 이거를 정말 많은 기록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동일한 논리로 우리는 접근해야 됩니다. 68년 김일성의 언명은 사실일 가능성이 있어서 축산선생 서운에 반대 증거로 제출되어야 되지만 북한의 공식 기록이나 김일성 언명에서 수도 없이 상해 임수정 민장을 우리한테 주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안 받았다. 김구는 우리 편이었다. 그런데 그분은 건국군장 대한민국장을 받았고 북한이 이런 수많은 공식 기록에 의해서 한 번도 재검의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거 형평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법원이 무죄로 판결한 게 옳습니까? 68년에 자기들이 남한에 얼마나 영향력 있는 걸 과장하려고 저런에 사실상 보고하듯이 중수 갈등 심각한 그 상황에서 김일성의 언명을 신뢰해서 아니 언제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극우가 김일성의 언명을 그렇게 신뢰했죠? 이것 때문에 축산소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김구가 자기네 편이라는 그런 북한 원문은 너무나 많습니다. 언제? 김구 사후에 근데 그것 때문에 누가 대한민국에서 감히 야 북한 자료 신뢰해야 돼. 건국의 대한민국 취소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논리적으로 이거는 축산 선생에 대한 서운의 근거 반대 증거를 이런 자료를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신뢰하지 않고 북한의 문건하나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들이 그 정도로 북한의 주장을 대한민국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소원 문제 말씀드리면서 조금 길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토지개혁의 경우에 현대세계 및 한국에서 조봉암 위상 아까 참여주의가 갖는 위치 말씀드렸고요. 전체주의가 종식됐을 때 반파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토지개혁 말씀드렸는데요. 평화 브란트 말씀드렸고 헌법 이런 것도 이제 셰벌스키나 바이마르를 비교해서 말씀드렸고요. 토지개혁 조봉암을 포함한 건국의 교부들은 한국전쟁에서 농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게 했고 대한민국 수호의 1등 공신입니다. 축사는. 둘째, 대한민국 산업화의 장애 세력을 제거해서 경제발전의 토대로 이거는 너무너무 연구가 많습니다. 한국 역사학계 일부가 뭐 날짜 갖고 따지는데 농민들이 자기 토지를 가졌다는 게 중요하고 그거 다 근데 이거를 좀 한국의 토지가 이루어지도록 너무 황당한 연구를 몇 개 봤어요. 그거는 저는 성립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마 정말로 토지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국전쟁 농민들은 그런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한민국 지지. 그리고 이건 너무나 연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토지개혁이 한국의 산업, 경제 얼마. 그 다음에 자연농가 중산층을 성장시켜서 민주주의 초기 기반을 놓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기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민주주의 이론으로 존 노크의 핵심 이론이고, 조금 전에 말씀 20세기까지 노벨 경제학상을 얻은 제임스 미드나 가장 위대한 자유주의 정의론자, 민주주의자 존 롤스나, 끝으로는 농민들이 독립적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육기적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제수호, 경제발전, 민주주의, 교육기적 다음 세대 교육의 토대를 놓은 것까지 저는 축산의 영향을 컸다. 이 그래프는 이제 2003년에 그 세계은행에서 그때 제가 이제 바로 축산은행 발표에서 번역해서 그때도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그림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놀랍죠? 네. 한국의 토지개혁이 어떻게 크게 기여를 했고, 이게 평등이 발전에 연결되고 평등이 민주주의의 토대를 놓는 거고 평등이 자유의 토대라는 것을 이 세계은행 보고서보다 더 잘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좌하에 있는 나라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민주주의, 경제발전, 불평등, 자유에서 다 콜롬비아, 과테말라, 페루,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 보십시오. 이 나라들과 우선 상단에 있는 대한민국, 아리스토텔레스로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아까 축사는 과거의 벌금으로 오늘의 우리를 살리는 상금을 주셨다면 축사 한 분뿐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인데 저는 그 상금에 저희가 이제 보상이라고 할까? 예우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준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당위성, 즉 정당성입니다.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의 정당성에 부족함이 없고, 두 번째는 사실성, 타당합니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분은 대한민국이 서운을 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를 위한 유공, 주권회복운동, 국가수호, 또 하나는 국가에 대한 희생, 황주민주화운동. 근데 그렇거든 이분은 국가를 위한 유공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희생도 다 해야 됩니다. 두 개가 다 해야 됩니다. 유공적 희생, 희생적 유공. 한 몸에 대한민국의 빛과 어둠을 다 갖고 있으면 이것이 헬스라는 뜻과 건강과 온전 거룩함은 같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즉 전체를 복하면 건강해지고 거룩해지고 온전합니다. 즉 이렇게 갈등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진보와 보수, 보수 정당과 지식인, 진보적인 정당과 지식인, 언론이 다 같이 이 3대 근거, 정당하고 타당하고 필요한 이분을 서운으로 이루어야 되는 것. 거기 쓴 건 아까 말씀드린 걸 요약한 겁니다. 주권회복운동에서는 최고 지도자급 중 1인이죠. 최장 한분 혼자는 아닙니다만 광복 직후 이념적인 정리에서 그 건국의 혼란기를 정리한 분들이 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건국 과정에서의 4대 역할, 이건 지금까지도 아주 큰 역할을 하고 내려오고 있고요.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윤도경 선생님이나 몇 분이 조금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제가 조사를 해본 거에는 대한민국 건국 시점에 여러 친일 반민족 경향한 법률들, 규정들, 기구들, 북한의 친일 부정, 민주화 이후에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 보고서, 민족문제연구소 친일 유명사전, 어디에서도 조범함을 친일파로 규정한 게 없는데, 이름에도
소원을 하지 못하는 건 무엇 때문인지 저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문제학과 아니 친북논란 대법원 판결과 간자를 말씀드렸고요. 국회, 대법원, 정부기관, 전문적인 연구기관, 네 단위 어디에서도 소원을 하지 말아야 될 조금의 근거도 없어요. 제가 아무리 저는 개인적으로 축산선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사람 너무 고통스러운 길을 가셨기 때문에 존경하고 그러지만은 조금 편안한 길도 가실 수 있을 텐데 강점식이나 해방 직후나 건국 이후에 좀 더 편안한 길도 가실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거듭거듭 고난의 길을 나가시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분을 좋아하지는 않으면서도 정말 존경을 하는데 우리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소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정신 건국 원칙을 복원하고 확대하는 데 있어서도 최량의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단 한 방울의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국민 대통합원에 가서 좀 통절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축산생을 소원을 해야 되는가? 한 방울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노예제 폐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공세에서 조선시대에도 정말 너무나 무서운 원칙이었죠. 한청만 노예였던 인류에게 가장 최악의 원칙입니다. 선대에 단 한 방울만 흑인이어도 그 후대는 영원히 흑인입니다. 단 한 방울만. 단 한 방울만 노예여도 영원한 노비,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도 친일행위고 이분 인생 전체가 친일파나 친구파가 아니었지만 만에 하나 그거를 공격을 하더라도 그것은 이 원칙에서 무너져야 됩니다. 그거는 타당하지 않은 자료이지만 아니 어떤 신문기사 하나가 친일 기준의 근거고 친일파였다고 해야 된다면 도대체 그거를 증거를 댈 수 있는 식민당국, 강점당국의 2차 문건이나 조선 공산당의 무슨 자료나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는 오히려 다시 체포되어서 수감되었고 광복도 감옥에서 맞았어요. 감옥에서 이 선거는 그렇게 컸다면 그리고 이것이 친일파라는 증거였다면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거꾸로 단 한 방울의 원칙이 왜 의미가 없는 건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민주유공자 포상입니다. 4.19에 참여했던 분들, 6.3에 참여했던 분들, 반유신 민주운동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과연 87년 또는 92년 문민정부 수립될 때까지 독재정부랑 한 방울도 섞이지 않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취직한 분들 많이 하는데 너무나 그거는 자기가 투쟁했던 독재정부에 다시 가담하는 거는 민주유공자입니까? 민주탄압자입니까? 그리고 다 민주유공자 받았는데 그분들 왜 축산한테 이렇게 가혹해야 되지? 자기들은 민주유공자 받았는데 4.19, 6.3 했으면 얼마나 6.3한 분들 중에 많이 박정희 정부에 들어갔어요? 전두환 정부 얼마나 많이 들어갔고? 그러면 이 단 한 방울의 원칙 one plus 룰은 민족 독립과 민주주의 양쪽 다 목숨을 걸고 싸운 조봉함의 견지에서 보면 이들이 각각 진보나 보수, 독립요금과 민주유공에서 주장하고 있는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는 정의와 관용, 원칙과 포용을 이중적으로 따로따로 적용하고 있다는 거에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가장 확실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축산선생을 소원을 하면 저희가
개인 축산서원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이 넓어지고 또 오늘날의 갈등이 완화되고 이 헌법 조항 이런 건 말할 필요도 없게 토지개혁에 맞는 재벌개혁을 할 경우에 그리고 후대에 대한 교육도 훨씬 더 넓어지고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는데 큰 밑거름을 가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